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원하게로 유명한 고산지대 태백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에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피하지 못했던 강원도 태백의 모습입니다. 고원도시, 무폭염도시로 알려진 해발 900m 고산지대지만 지난해에는 7월에 관측 이래 역대 최악의 더위가 찾아오며 8월 초반부터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보다 더 빨리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원도 태백도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의 폭염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여 29일 오전 10시 폭염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의 폭염특보는 지난해보다 사흘가량 빠릅니다. 제주도 산간과 추자도를 제외하고 내륙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강원도 고산지대인 태백까지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한라산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곳이 펄펄 끓는 가마솥이 된 셈입니다. 한낮에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기온이 또다시 40도에 육박했고 고산지대 태백도 35도에 육박하며 7월 기준 역대 네 번째로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광진구와 강남구 기온이 38도 안팎까지 크게 올랐고 통월동 공식 관측소에서는 36.7도, 광주와 대구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전국을 삼킨 극한 폭염은 이번 주까지 세력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뜨거운 열기가 누적되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니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서울 등 전국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고온이 지속하고 밤에는 초열대야 수준의 체감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이 커지는 낮 시간대에는 장시간의 외출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야외 작업장에서는 휴식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렇게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어제 하루 164명의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시체계 자료를 보면 어제 전국 응급실 500여 곳에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증상으로 164명의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사망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이후 누적 환자는 2,631명이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2.6배에 달합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12명으로 지난해 3배에 달합니다. 미국과의 관세 담판을 이틀 앞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제, 통상, 외교 주요 인사들이 대거 현지로 총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 김동관 부회장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힘을 보태러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미국 측의 일방적인 2+2 통상회의 취소로 출국 직전 발길을 돌렸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오는 31일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의 관세 담판을 앞두고 이번엔 무사히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 애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미국으로 떠난 구 부총리는 현지에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막판 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영국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추가 협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최종 관세 담판에서 대규모 조선업 협력을 포함해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대미 투자 확대 등 모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방침입니다.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또한 조선업 등 한미 간에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선업 협력 지원 사격을 위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까지 미국에서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힘을 보태기 위해 출국했는데 반도체 투자 확대나 기술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31일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합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단 하루 앞두고 벼랑 끝 협상에 나서는 만큼 경제, 통상, 외교 수장이 미국으로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받아낸 관세율 15%가 최후의 방어선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어떤 결과를 안고 돌아올지 기대와 우려 그리고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측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협상 국면에서 불필요한 변수를 막기 위해 전략적 침묵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보의 마지노선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소통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격적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중대재해와 소비 쿠폰, 폭염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나왔지만 정작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발언은 없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겠지만 폭우에 이어서 폭염이 심각합니다. 온열 환자가 지난해에 약 3배인 2,4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지 협상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으면서도 이에 대한 생각과 구체적 지침 역시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협상은 통상 전문가들이 하는 거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오히려 조바심을 갖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비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센 만큼 이 대통령이 돌발 변수를 막고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략적 판단을 한 거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관세 협상 관련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센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 앞에는 고율의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의 내줄 카드에 마지노선을 정해야 하는 숙제가 놓였습니다. 경쟁 상대인 일본과 EU가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모두 15%로 맞추기로 미국과 합의한 터라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와 농산물 수입, 그리고 에너지와 무기 구매 등 윤곽을 드러낸 협상 타결의 공통 조건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그 세부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협상이 잘 타결된 이후의 결과로서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선 어느 정도 양보가 불가피한 만큼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최적의 묘수는 무엇인지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과거 SNS 등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거칠게 비난하거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옹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최 처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사과문에서 그동안 자신의 비판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고 앞으로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의 자세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은퇴한 경영학자이자 인사조직론 전공자로서 우리 사회와 고위공직자들의 여러 문제점을 끊임없이 비판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거친 표현이 심려를 끼칠 수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원상 복구하고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전후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애꿎은 기업만 쥐어짠다고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재명표 첫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둔 정부 여당이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조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첫 해 내렸던 세율을 3년 만에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겁니다.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범위도 다시 확대합니다.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만 보유해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역시 문재인 정부 때 시행했던 조세 정책입니다. 관심을 끌었던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소액 주주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제3의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온 만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부자 감세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개편으로 7조 5천억 원 이상을 더 확보할 거라면서도 증세 대신 정상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너진 세입 구조를 바로잡는 조치란 건데 재계 반발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고가는 거덜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리 부정해도 증세, 그것도 기업 쥐어짜기라는 본질을 흐릴 순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우겠다는 일념으로 법인세율 인하라는 세계적인 추세마저 거스르려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국가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뿌리더니 계산서는 기업에 들이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기재부가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옵니다. 정부 여당이 감세 기조 전면 수정이란 방향타를 놓을 생각이 없는 만큼 여야 간 거친 정책 대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내란 특검 소환에 불응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곧바로 재소환을 통보했는데 내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구속된 뒤 내란 특검 형사재판법정에 잇따라 불출석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았는데 특검은 곧바로 재출석을 통지했습니다. 만일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지병인 당뇨가 악화한 데다가 평소 앓던 눈병이 심해져 작은 글씨의 편지는 읽지 못할 정도로 시력에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아직 구치소로부터 건강과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들은 바 없고 내란 특검에서 소환했을 때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다며 조사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로선 방문 조사 계획도 없다는 입장인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소환에 불응해 추후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부와 검사를 한 명씩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세 차례 인치 지휘를 모두 버티기로 일관해온 만큼 이 경우에도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목걸이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뇌물죄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이같이 명시했습니다. 다만 뇌물을 준 사람이 누군지는 영장에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현장에서 그림 등 다른 고가품들도 발견해 함께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재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VIP 경로설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습니다. 이명현 특검팀은 오늘 오전 조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출석 전 윤 전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로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답한 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을 상대로 경로설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누구에게 무엇을 지시하였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건데 야당 탄압이라는 안 의원의 반발에 특검이 재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억수 특검보가 안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불참 경위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특검의 소환 요구를 맹비난했습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자신까지 조사하려 하는 건 무분별한 정치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란 겁니다.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안 의원 주장을 재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안 의원이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여당 의원이었던 만큼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협조를 요청했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다며 야당을 탄압한다는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때 아닌 공방으로 삐걱거렸지만 특검은 안 의원 소환 통보를 기점으로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아직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소환할 방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역사적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할 거로 믿는다며 수사 의지를 거듭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시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딸에게 전세금 수억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선 겸허히 생각한다며 사실상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의유정 기자입니다. 꺾일 줄 모르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6.27 대출 규제 이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대출 규제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조만간 공급 대책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지금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제가 장관 임명되게 된다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급 방법으로는 유휴부지 활용을 재차 언급했고 새 후보지 물색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새로운 공급 부지를 새로 어디 물색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추가로도 확보하시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저는 일단 그 새로운 것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고요. 다만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받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고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진행하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둘러싼 국회의 논의가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 회피와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재산 등록을 갖다가 허위를 했거나 아니면 증여세를 갖다가 전략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금전 대차로 이렇게 위장을 했거나 하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김 후보자는 세금 회피 목적은 없었지만 딸에게 전세금 6억 5천만 원을 전액 지원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국회의원 딸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 서민들에 비해서 어떤 일정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겸허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은 안보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른바 아빠 찬스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종일 뜨거웠습니다.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윤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종일 가다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역시나 증인과 참고인 없는 검증대에서 여야는 자료 제출을 놓고 시작부터 40분 넘게 싸웠습니다. 증인, 참고인 제로, 불리한 자료 제출 제로, 그리고 하루만 버티기. 자료를 100% 낸다라면 왜 장관에게 질문이 필요합니까? 자료 청문회도 앞으로는 검토해볼 만하지 않나. 다음 전장은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갓 대학을 졸업한 최 후보자의 딸이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취업한 건 네이버 대표를 지낸 최 후보자 후광 덕분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냥 마케팅 책임자로 저렇게 갔는데 이거 국민들이 보기 이상하지 않을까요? 최 후보자는 해외 명문대학을 졸업한 딸이 이미 유명 회계법인에 합격한 상태였다면서 특혜로 취업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글로벌 회계법인에 취업이 합격이 됐었고요.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확정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만 247억 원을 신고한 최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는데 민주당은 매입 시기를 콕 찍으며 철벽 방어했습니다. 무려 수익률이 거의 한 1000% 가까운 수익률을 냅니다. 한 5년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게 이 정도 수익을 낸다는 것은 그냥 워렌 버핏도 그냥 절약을 할 정도인데. 최초 매입은 언제입니까? 2010년입니다. 그러면 8년이나 되는 시차가 있는데 그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해명을 하세요.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기자 출신으로 민간기업 CEO를 지낸 최 후보자는 문화가 곧 경제고 국제 경쟁력이라면서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낙마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을 제외하면 이로써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단락됐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8.15 광복절을 앞두고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특별 사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조 전 대표 사면은 또 다른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가족에 대한 형벌이 너무 과하다고 적었습니다. 고민정 의원도 조 전 대표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광복절을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 조국 전 장관 사면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민 분열이 일어날 거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이나 민생사범이 아닌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저지른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면 요구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소로 보인다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범여권 세력 간의 흥정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돈 벌자고 간 일터가 전쟁터가 된 거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산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산업재해 사업장을 찾아가는 등 여러 차례 노동안전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포스코 ENC란 기업명을 콕 집어 올해만 수차례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됐다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날을 세운 겁니다.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곧바로 유관부처 장관들과 토론이 이어졌는데 이 자리에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해야 한다며 형사처벌보단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예방에 나설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가 중대사고 발생 기업에 ESG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대출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적극 호응하며 사고가 반복되면 이를 공시에 투자를 못 받게 하고 주가도 떨어뜨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올해가 산재 사망 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직을 걸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이번 국무회의는 역대 정부 처음으로 국무위원 입장부터 이 대통령 모두 발언, 토론까지 모두 생중계됐습니다.
산업재해 문제는 국민에게 가감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실시간으로 공개된 건데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회의 공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 국무회의 토론 내용이 처음으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에 대한 심층 토론이 1시간 20분 동안 생중계가 됐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가감없이 공개하라 지시했다고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아주 새로운 시도긴 했죠. 생중계하면서 사실 국무회의에서 부처 장관들과 이 중대재해 처벌이나 아니면 산재 사망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주었다 하는 면에서 국민들에게는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보였다는 면에서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예. 또한 매주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앞으로 간간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특히 민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부가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가끔씩 이제는 생중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참여하는 국무위원들은 긴장하고 매주 참여하는 국무회의가 숙제검사를 하는 정도의 매우 부처의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 일을 안 할 수 없게 이재명 대통령이 각 공직기관과 공무원들의 그런 역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사명감을 더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예. 라는 면에서 국민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항상 뭐 대통령실의 대변인들 이 기자 질의도 공개한 것처럼 투명한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현장 행보 이런 부분의 일환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산재 사망 사고로 인해서 포스코나 SPC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본인이 소년공 출신으로서의 노동과 그런 산재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예. 이번 반드시 척결하겠다,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일환으로 또 읽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이제 직을 걸겠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이제 그걸로 이제 상징적으로 읽히는데 어쨌든 오늘 뭐 일단 뭐 일회성이다 이렇게 이제 공개해서 이제 생중계를 하는 게 그렇게는 얘기합니다만은 뭐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공직 생활할 때 이제 저런 식으로 가끔씩 이제 공개 토론회를 이제 해보면 예. 사실 뭐 장관이라든지 또 해당 부서에 있던 장은 정말 식은땀이 나죠. 자기 어떤 본 실력이 밑바닥 실력이 이제 미천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 저도 저런 어떤 시도 특히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저런 시도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어떤 장관이나 해당 부서의 어떤 장이 그 어떤 설명을 좀 제대로 함으로써 좀 부족했던 면들을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인 또 피드백을 좀 받을 수 있고 하는데 좀 문제는 뭐냐면 저런 식이 너무 좀 지나치다 보면은 보여주기 어떤 그런 어떤 행정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잘 아신 것처럼 국무회의 내지는 또 중요한 회의라는 게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보다는 정말 내실이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스타일을 보면 현장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으면서도 대통령이 과연 개별적인 상황까지 너무 좀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게 아닌가. 즉 예를 들면 개별적인 SPC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그렇게 대통령이 가다 보면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고용부 장관이라든지 해당 부서의 어떤 뭐 국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럼 역할은 뭐냐. 특히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재 그 가장 챙겨야 될 것은 우리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중요한 어떤 외교 안보라고 이런 어떤 것인데 이런 것은 정작 회의 때 뭐 언급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또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그런 분야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부산에 가서 뭐 타운홀 미팅을 한다든지 정작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좀 그 결과가 좀 걱정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한 발 좀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어떤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행정도 좋지만 진짜 대통령이 해야 될 일들을 꼭 잘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요. 성과를 만들어내는 행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PC 같은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서 왜 그러냐라고 구체적으로 질타를 하면서 밤에 12시간 야간 노동자들의 그런 근무 처우 개선에 대해서 주문했더니 이틀 만에 SPC가 그동안은
두리뭉실하게 대답했던 안전 대책을 이제는 8시간 야간 노동으로 축소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면서 사실은 현장의 노동자들한테 상당한 큰 혜택이 가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노란봉투법이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가 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계속 사망자가 속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로서의 성과를 낸다. 그리고 접근 방식이나 정말 현장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성과를 낸다는 면에서 국민들한테는 민생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장 행정으로서 이제 긍정적인 면도 이제 분명히 있고 사안의 이제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하고 해결하는 방안 금방 이제 나오니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만기친남 아니냐, 장관의 역할은 어디로 간 거냐, 뭐 그런 뭐 반대 여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씬스틸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눈길을 끄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최근 과거 발언으로 논란에 휘말린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었는데 오늘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입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건드릴 수 없다는 이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이 규정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좀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그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테니까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할 일이 있어요. 대법원을 반쯤 죽여놓는 거예요. 대법원 기능을 정지시키고 그 대법원장이 누군지 모르게 해야 돼요. 삼권 분립을 주장하는 놈들이 나라를 망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40%가 지금 그 김문수를 지지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우매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2030이 있다면 이준석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만 네. 최동석 처장 말대로 진짜 요즘 상당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오늘 발언이 유명해져서 죄송하다. 이렇게 첫 발언을 이렇게 띄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였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해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SNS로는 사과문을 올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으로 계속해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계속해서 관심을 받게 되고 유명해진 것을 또 저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또 이게 진정한 사과나 진솔한 모습이냐에 대한 비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국무회의가 생중계가 되면서 사실은 예정에 없었던 돌출 발언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 타이밍에 그렇게 발언하는 게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내부에서 평가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간단히 요지만 말해라 라고 약간의 그런 냉철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사실은 서면으로 공식 사과문을 내놓았죠. 향후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걸맞는 공직자 자세를 갖겠습니다라고 진실한 뭔가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요. 이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지 여론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비춰줄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국무회의가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이제 저 발언이 나오니까 유명해져서 죄송하다는 발언이 나오니까 저게 진정한 사과냐라는 비판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몇 시간 뒤에 이 사과문을 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사실 국무위원회 그 인사혁신처장은 당연직이 아니라 이제 선별적으로 참석하는데 본인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심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뭐 반농담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분의 참 정신세계를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방금 본인이 이야기했지만 뭐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작 본인의 어떤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존엄성에 어떻게 보면 좀 해칠 정도의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은데 영화배우 마동석 씨는 근육으로 인해서 정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 최동석 씨 같은 경우는 저 발언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만인에게 지금 상처를 주고 있다. 딱 한 사람 빼고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족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뭐 10년, 20년 대통령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언어의 마술사 같아요. 저는 어떻게 저런 어떤 비판을 할 수가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으면 모든 어떤 고통의 어떤 원천이라 그러고 또 뭐 지금 윤호중, 강훈식, 뭐 저 지금 그 지방위원장 김경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비판을 하는데 저분이 참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있다 보면 물론 본인의 어떤 유튜브라든지 이런 건 통째로 이제 폐선시켰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발언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오다 보면 아마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사례를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에 정말 저는 큰 구멍이 뚫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인사 검증을 저는 1분이라도 하면은 저런 어떤 발언을 용인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결국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저를 나온 것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런 어떤 특별한 관계 때문에 아예 검증 자체를 저는 생략하지 않았나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어떤 검증 시스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에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실이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언급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최 처장이 특히 문재인 정부를 상당히 이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 정부에 있었던 이제 윤건영 의원도 처음에는 이제 화가 난다 그랬다가 강준욱 전 비서관과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약간 그 강도가 비판의 강도가 반발의 강도가 좀 이렇게 약해졌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의 좀 입장이 변할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응 방식 없다.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강준호 공직기관 비서관은 뭐 내란과 이런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정부가 용인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건 명백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최동석 처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런 유튜브에서의 발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수위를 용인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인사처장으로서의 그런 제대로 된 그런 인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시각에서의 계속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추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뭐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요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검으로부터 출석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다 이런 사실도 함께 밝혔는데 한번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게 내란에 대한 수사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조차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입니다. 지난번에 혁신위원장에서 내려올 때 그때 요거 이제 당대표 출마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특검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다라면서 반발을 했는데 오늘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마침 또 당대표 선거 출마할 때 또 이런 또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곤혹스러울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내란 관련된 어떤 탄핵 뭐 그런 게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과정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특검 어떤 그 본격적인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에 대해서 물론 참고인이라고 하지만 이제 특검에 이제 소환 요구를 이제 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불쾌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또 당대표 출마를 한 이런 어떤 상태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강하게 또 비판을 하기 위해서 좀 저런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그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의 저런 발언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 관련돼서 지금
진실을 밝혀야 되지만 그러나 굉장히 지금 도가 지나친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희병 특검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원로 목사들이 이제 이영훈 수봉교회 목사라든지 또 김장한 극동방송 이사장 이런 어떤 가택 교회 등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 유신 시대 때도 학생 운동을 하다 명동성당에 가면은 경찰들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이제 신부님들과 협조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 이제 연행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현행범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종교 시설에서 무자비하게 하는 것은 이제 탄압이라고 이제 인식될 수밖에 없고 그 이외에도 지금 이제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이라든지 김용대 드론 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이 되고 있고 특히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사제인 아크로비스타 같은 경우도 무려 지금 현재 그 압수수색을 지금 4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너무 지금 현재 무리한 어떤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물론 시간이 제한돼 있다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안철수 의원에게 같이 저런 어떤 요구가 오고 있는 좀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오늘 요 장면을 보고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이것과 관련한 수사가 이제 본격화한 것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 의원한테 이제 가장 먼저 참고인 조사 요청을 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특검이 오늘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그 문자를 가지고선 정치적으로 본인의 출마 선언으로 이용하면서 특검이 곧바로 입장을 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선거를 나가고 본인의 입지를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 특검에 대해서 내가 탄압받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강경하게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나도 사실은 탄압받고 있다. 예,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사실 국민의힘의 그런 강경 지지자들은 안철수 의원이 내란 특검법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만과 공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본인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랬을 때는 특검에서 나한테 참고인 조사를 온 것에 대해서 나까지도 그렇게 엮으려고 그러고 우리 당이 위기에 빠졌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을 구하기 위해서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 예전에 내란에 대한 부분,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 탄핵이 정당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메시지와 지금의 당대표 출마로서의 안철수의 메시지는 이게 엇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정치인은 항상 소신 있는 행동을 하고 내란 특검법에 찬성을 할 때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로 국민의힘을 변화 혁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부의 지지자들이 안철수 의원을 또 지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그런 혁신을 끌고 나가야 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에서도 명확하게 오늘 밝힌 거는 내란 특검법에 참여한 유일한 찬성 의원이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불러서 왜 국힘이 다시 계엄 해제의 표결을 불참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조사를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인 건데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이런 특검을 이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특검도 선을 그은 만큼 이런 부분을 마치 피아제 코스프레로 인해서 당의 집결과 단일 대우 이런 부분으로 자기의 지지세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안철수 의원의 모습은 평소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조금 의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 의원의 지금 이제 해석이 가능한 게 그 정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다 이렇게 이제 오늘 안 의원이 주장을 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흠결이 없는 무결한 데가 당 대표가 돼야 이걸 막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논리로 이렇게 쭉 이어졌단 말이에요.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안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의 신호탄이다. 이런 성격으로도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참고인 조사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지금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그 의원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당의 어떤 의사결정에 어떻게 되는지 수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겁니다. 그런 사례가 사실은 없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식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특검 관련된 어떤 법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뭐 비상계엄 해제라든지 특히 탄핵 관련된 그런 것까지 이제 결국 이제 계속 이제 들여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그 내란 어떤 수사를 넘어서 이제 정당 관련된 수사로 충분히 지금 확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들만 하더라도 지금 엄청난 수의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앞으로 아마 이게 이제 시작 단계고 더 많은 의원들이 아마 그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다양한 어떤 수사를 받을 겁니다. 이런 어떤 과정이 개별 어떤 의원의 어떤 그런 어떤 수사도 있지만 결국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정당에게까지 그 어떤 수사 여파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우려를 지금 안철수 의원이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된다면 더 많은 어떤 국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이제 어떤 반작용식으로 어떤 역풍은 또 반드시 이제 불 거다. 과연 이런 식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여론도 저는 조성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특검이 이제 이렇게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또 내부적으로 지금 신천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도 불을 계속 지피고 있는데 오늘은 사이비 보수로부터 탈출해야 야당이 산다. 이렇게 또 이 신천지의 이제 집단 침투를 이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배현진 의원, 홍준표 키즈로 불렸었죠 한때. 배현진 의원이 홍 시장을 향해서 노회한 영혼의 비굴한 소리다. 이렇게 이제 직격을 했단 말이에요. 뭐 홍준표 의원은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거 누가 봐도 이건 홍준표 전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배현진 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본인의 그런 계파나 아니면 의리를 갖고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보면은 여러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유불리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한다라는 면에서의 또 홍준표 키즈라고 불리는 배현진 의원이 홍준표 또 전 시장을 그렇게 가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준표 의원의 그 신천지 아직까지는 10만 정말 입당설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검증은 안 됐지만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적 결합을 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신천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당 가입에 있어서의 세를 몰아주고 또 그 대가로 코로나 때 집합금지나 여러 가지 신천지의 탄압이나 박해를 무마해줬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가 규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은요. 비상계엄 12월 3일 우리가 그때도 같이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었던 팀입니다. 그때 국회에서 해제 의결하지 않았으면 정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지 대한민국 얼마나 나락으로 꺼졌을지 우리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추경호 대표를 비롯해서 몇몇의 사실 비상계엄의 해제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협조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한 조사가 왜 야당 탄압이죠? 당연히 응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내란을 막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본인의 당리당략을 따랐다. 이거는 분명히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고 섞고 대제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 제대로 못하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다시 시작되니까 다시 우리는 단위대로 간다. 우리는 그래도 할 수 있다. 우리는 탄압받고 있다. 피해자 코스프레로 가는 이 메시지가 점점 더 국민들과는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참으로 보수 정치의 정말 혁신이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요원하다라는 면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내란 특검 얘기로 이제 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신천지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 어디까지 번질까요? 이 논란이? 저는 그 홍준표 시장의 어떤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우파 보수 정당의 큰 어른이었고 국회의원 5선의 시장, 지사 그리고 당 대표 2번의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이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정계 은퇴를 하면서 서울시민으로 돌아가겠다 하신 분이 정말 계속해서 본인이 몸담았던 정당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비판을 넘어서 저주에 가까운 저런 표현을 지금 쓰시는데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사기 경선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의 사기 경선에 다녔다. 그리고 이번하고 지난번 이제 2021년 사기 경선 이야기를 하면서 사기 경선의 대표적인 사례를 신천지 같은 저런 그 종교 집단에서 대규모로 들어왔다. 거기서 이제 당원 투표에서 당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팩트 관계가 굉장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왜 신천지에서 들어왔느냐?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 시절에 검찰총장일 때 이제 뭐 압수수색 이런 걸 면하게 해줬다 이런 이야기인데 전혀 그게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2020년도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이미 그 조국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 관계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와 굉장히 이제 그 대립이 되면서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으로부터 이제 그 지휘 라인에서 배제가 돼서 사실상 어떤 뭐 수사를 지휘하고 뭐 개별적인 뭐 이슈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을 해라 하지 마라 그런 어떤 사항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압수수색을 검찰총장한테 뭐 했다는 뭐 하지 마라 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신천지에 도와주겠다. 그 일단은 전제 자체가 좀 틀렸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국민의힘 책임 당원 수가 당시에 이제 35만 명이고 2021년도에 한 60만인데 그 사이에 한 25만 명이 늘어나게 된 거는 2021년도에 큰 정치적 이벤트가 국민의힘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당 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5월 말에 당 대표 경선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우리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드라마틱하게 이준석이란 30대 청년이 당대표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아주 드라마틱했죠.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늘기 좀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이제 불을 뿜게 된 것은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대결이 이제 불을 뿜게 됐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제 11월 5월 날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럼 신천지가 언제부터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게 됐느냐? 제가 볼 때는 일부가 뭐 조금 그 들어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10만이나 그런 거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한 71만 명 정도인데요. 10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숫자다. 그런 어떤 팩트가 아닌 것을 가지고 본인이 좀 억울한 거는 있지만 계속해서 경선에서 사기 경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어떤 비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도 본인 정치적 입문에 큰 도움을 줬던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고요. 그 지금 통일교 문제도 있잖아요. 건진법사 통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에 로비를 하면서 뭐 YTN도 인수하려고 했었던 그런 과정에서 통일교가 입당 원서를 국민의힘에서 돌리는 정황들이 당연히 밝혀졌고 그때 권성동 당대표 출마하냐 마냐 이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종교와의 개입이 통일교만 됐겠느냐 아니면 신천지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규명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가 개입을 했느냐의 여부는 정말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든 뭐 당원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안철수 의원은 사실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것도 앞으로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자, 광복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그리고 이제 법조계 원로들에 의해서 오늘은 김동연 경기지사 또 강득구 의원 등이 이제 사면을 요청을 했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홍 의원님. 예, 지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징역 2년을 받았는데 지금 한 7, 8개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면을 하기에는 너무 빠른 어떤 그런 뿐만 아니라 저것이 사회 통합이 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하게 된다면 굉장한 어떤 특혜가 될 수밖에 없고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도 내지 않고 하는 어떤 그런 데 대한 어떤 보온 사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 사면을 하게 된 이야기가 그 가정에 있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형이 너무 과하다. 형이 과하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조국 전 대표 이제 부인 정경심 교수는 순수하게 이제 조민 딸 이제 부정 입시 관련된 거지만 지금 조국 전 대표는 부정 입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유재수 전 그 부산 경제부시장의 어떤 그런 어떤
감찰 무마라든지 이슈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 과하다 이런 어떤 전제도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검찰의 어떤 무리한 어떤 공소 기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검찰이 선고를 한 겁니까? 대법원까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어떤 무리한 어떤 사냥이다 이렇게 조국 전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주장이야말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3심제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런 것들을 무시한, 법치주의의 기본부터 무시한 어떤 본인의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징역 2년형을 작년 12월에 받았고, 내년 12월인가요? 내년 12월이 이제 만기 출소인데 아직 형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것도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지금 8.15 오면은 거의 보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8.15 사면에 가는 경우에는 민생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긴 한데, 지금 그래도 보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불교계 그리고 일부 천주교계 이런 사제들의 그런 사면을 요구하는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근데 광복절 사면 말고도 뭐 크리스마스 사면도 있고요. 여러 사면들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정치인의 사면을 했을 때 또 그것에 대한 공정성과 논란에 대한 부분들의 정권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검토를 당연히 안 할 수 없고요. 그러면서 조금 이른 면이 있다라는 의견들에 대한 고민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고, 그런데 야당은 사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에 매진하고 있는 관계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보훈 인사도 모자라서 보훈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입니다.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지금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국민의 어떤 통합적인 어떤 측면뿐만 아니라 또 뭐 형평성도 아마 당연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마음속에는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파 보수 진영에서 비판할 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힘을 얻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또 경쟁구도도 갈 거 아닙니까? 지난번 호남에 있어서 어떤 담양 어떤 재보궐선거 때 조국혁신당이 이겼는데, 그렇게 되면 조국혁신당이 더욱더 힘을 내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저는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하고 싶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통합이라는 이제 의미에서 보자면, 어떤 뭐 조국 전 대표를 이제 사면하게 되면 보수 진영에서도 어떤 사면 대상이 또 있어야 할 텐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런 면도 좀 고려를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아끼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김경수 지사 윤석열 정권에서 사면할 때도 공방이 되게 많이 됐고, 한동훈 당시의 당대표인가요? 그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치적 이슈가 여야가 정쟁의 공방으로 되기 시작하면은 지금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민생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은 허니문 기간이고 매우 잘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블랙홀로 빠질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의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 그대로 미국의 관세 협상의 데드라인이 8월 1일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노란봉투법 그리고 양곡관리법도 이제 통과될 것이고요. 중요한 법안들,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에서 못했던 것들을 많이 해결하고 일하는 정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인 공방 또는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당장 빠르게 결론 내기는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조국 전 대표가 옥중에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조국의 공부,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본인과 관련된 각종 수사에 대해서 조국 사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책은 뭐 오늘 발간됐으니까 뭐 읽어보진 못하셨겠지만은 어떻게 보셨나요?
조국 사냥. 네. 참 본인이 그만큼 이제 억울하다는 거겠죠. 검찰의 어떤 무자비한 어떤 그런 수사로 인해서 본인이 사냥당했다. 그런 어떤 생각으로 아마 이제 저런 어떤 그 네이밍을 한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과연 본인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해야 될 상황입니까? 조국 전 대표로 인해서 어떤 위선적인 것, 좌파의 어떤 위선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신조까지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뉴욕타임즈에 보도될 정도로 당시에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전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어떤 국민들이 좀 마음에 좀 상처를 입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교묘하게 좀 자숙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본인은 억울하다, 검찰의 어떤 무리한 기소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대법원까지 3심까지 한 어떤 법원까지도 그러면은 검찰의 그런 어떤 무리한 어떤 수사 기소에 일방적으로 그 놀아나서 잘못 판단한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책 제목에서부터 본인의 어떤 진정성 그리고 좀 참회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어떤 주장만 과도하게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책 안에서 인물평을 한 부분도 눈에 띄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으로 유시민 작가를 뽑았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본인이 가장 힘들고 고통받고 핍박받을 때 그래도 옆에 있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도 보호해줬던 네. 그런 동료들이 가장 평생 고마운 대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하면서 검찰 개혁하려고 했던 그 의지, 그걸로 인해서 가족까지 털털털 털렸던 그 검찰 수사, 이런 과정 중에서 대표적인 상징적 인물로 이제는 검찰이 과도하게 정치적인 수사와 그런 피해로서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번 총선에서도 사실 12명의 그런 비례대표를 낼 수 있는 조국 혁신당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는데 국민들은 검찰이 정말 과도했다. 그리고 개혁은 어려운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 조국 전 장관의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인지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의 사면 필요성도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긴 한데 분명히 적기에 그래도 적당한 그런 해안을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도 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가평 청평면의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서울도 이 광진구의 낮 기온이 38.5도까지 오르면서 극한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강원도 태백도 34.5도까지 기온이 올라 역대 4번째로 더운 7월로 기록이 됐습니다.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 수준의 심한 더위가 이어지겠고 밤사이 열대야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예년보다 심한 극한 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이 피서객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바다로 산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서의 메카 강릉 경포해수욕장에 피서객이 가득합니다. 튜브에 몸을 의지한 채 물놀이를 즐기고 파라솔 그늘 밑에서 여유를 만끽하기도 합니다. 바닷바람만으론 부족한지 선풍기 바람으로 열기를 식힙니다. 가족과 피서에 나선 엄마는 무더위를 잠시 잊었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밤에도 계속 에어컨 틀고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 가족도 스트레스가 해소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산세가 수려한 경남 밀양 천왕산. 그 골짜기에 한여름에도 얼음이 연다는 천연기념물 224호 얼음골이 있습니다. 얼음은 이달 초에 녹았지만 냉장고에 들어온 듯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자연의 신비에 피서객들도 놀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입구에서는 살짝 시원했는데 올라올수록 이 약간 냉장고 들어가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생각보다 아주 상쾌한 장소였습니다. 천연 에어컨이라고 해도 손색 없는 얼음골. 요즘 같은 무더위를 피하기에 제격입니다. 얼음골 결빙지 앞입니다. 냉기가 느껴질 정도인데요. 현재 밀양의 기온이 34도인데 얼음골의 온도는 1.7도입니다. 30도 넘게 차이 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심한 극한 더위가 계속되며 온열질환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하루 100명 안팎의 사람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가평 실종자 수색 작업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볕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는 수색대원들을 위해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떼약볕 아래에서 군인들이 구조견을 이끌고 긴 막대기로 쌓인 토사를 일일이 찔러가며 하천 주변을 걷습니다. 실종자 수색 열흘째, 소방과 군경 등 인력 1000여 명이 남은 실종자를 찾는 데 집중합니다. 연일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불볕 더위 속에서도 수색은 멈추지 않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점으로부터 30km 정도 떨어진 북한강입니다. 수색은 실종자가 떠내려왔을 가능성을 고려해 강 하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햇빛이 반사돼 더 뜨거운 수면 위에서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물속을 탐지하고 수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수중 드론도 투입했습니다. 위에서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것도 세고 물에서 반사되는 그 광선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 잠수 슈트를 또 입고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열 발산이 안 돼가지고. 수색 현장을 돕는 시민들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보트 수색에 동참한 해병대 전우회는 예전 실종 사건 당시에도 수색을 도왔던 베테랑들입니다. 2023년도 여중생 그 실종 때나 한여름에 한 달 이상을 실종 수색을 했는데 올해같이 이렇게 더운 거는 못 느꼈어요. 소방지휘본부 옆에 있는 카페에서는 수색 이틀째부터 대원들에게 매일 시원한 음료와 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평에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고 이렇게 더운 날에 대원분들 수고하고 계시니까 시원한 음료랑 빵 같이 드시면서 힘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후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폭염 속 수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고를 질타하며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사고가 줄지 않으면 직을 걸라고까지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포스코 ENC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서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다고 하는 게 이게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포스코 ENC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른다고 질타하자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스코 ENC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정의민 포스코 ENC 대표이사가 임원들과 단상에 올라 고개를 숙입니다.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함양 창녕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또 인명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저희 회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큰 심려를 끼쳐진 데 이어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포스코 ENC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하고 유가족들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 직후 모든 사업 현장 공사를 중단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지토록 했습니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명을 언급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포스코 ENC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서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만 올해 발생한 포스코 ENC 건설 현장 사망 사고는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사고를 시작으로 모두 4차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은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약 7시간 만에 긴급하게 나왔습니다. 올 들어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 ENC가 사직생의 각오를 내놓은 가운데 건설업계 전반의 긴장감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함양 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함양 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인 60대 남성이 천공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조모 씨는 가족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족을 살해하기 위해 무려 1년 전부터 총기 부품을 구매하고 준비한 걸로 조사됐는데 범행을 후회하거나 반성하지도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 씨가 가정 불화나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망상 때문에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998년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면서 아내와 이혼했지만 어린 아들 양육을 위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 지난 2015년 아들이 결혼한 뒤부터 혼자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처와 아들은 장기간 직업이 없었던 조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신비와 연금, 생일 축하금과 공과금, 수리비 등 지원을 계속한 건 물론 환갑잔치를 함께하고 기념일마다 만남을 이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는 이혼 후에도 가족과 함께 사는 과정에서 여전히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분석했습니다. 또 가족들의 경제력에 의지해 혼자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존감을 잃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조 씨는 이 같은 망상에 범행을 후회하거나 반성하지도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쯤부터 부품을 구매해 사제 총기를 제작하는 등 1년 가까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범행 당일 아들에게 2차례 총격을 가한 뒤 달아나는 가정교사를 집 밖의 비상구 복도까지 쫓아가며 공격했지만 총탄이 빗나가거나 불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조 씨가 집으로 돌아와 숨어있는 며느리에게 소리를 치며 위협하다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가 들리자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조 씨의 도주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신고 70분이 지나서야 진입하는 등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 씨가 집안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밖에서 거실 모습이 보이지 않아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공대가 이동하고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신고 내용상 이 안에 피의자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을 대피를 우선 시킨 다음에 현장 확인을 했더니 피의자가 이미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는 부적절하다며 감찰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 정오쯤 대전 괴정동에 있는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과 남성이 연인 관계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인근 CCTV 등을 확인하며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이 2,680kg, 8,9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여행자 가방은 물론 슬리퍼와 어린이용 고무보트, 또 과자와 의자까지 의심을 피하기 위한 갖은 수법들이 동원됐지만 단속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공항 세관 직원이 한 여행자 가방을 열었더니 새까맣게 포장된 봉지 여러 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상한데? 봉지 속에 들어있던 건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와, 다예요, 다. 모두 24kg, 8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김포공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슬리퍼 밑창과 밀봉된 과자, 말레이시아산 목재 의자 안, 그리고 의심하기조차 어려운 어린이용 보트와 보드게임에서도 마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예 금속 절단기로만 열 수 있는 철제 워터펌프에서도 하얀 가루가 뭉텅이째 나옵니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모두 2,680kg. 강릉 옥계항과 부산 신항에서 적발된 2,200kg 규모 밀수 현장을 빼더라도 적발된 마약이 1년 전보다 31%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케타민과 코카인 밀수가 급격히 늘었고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해외에서 의약품을 가져오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관세청은 미국, 태국과의 수사 협력, 지방공항 단속 강화 등으로 적발 효과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 자체 정보 분석과 선별 검사 등으로 575건을 적발하였고, 이는 전체 적발의 93% 상당으로 전년도 334건에 비해 7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관세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 등 최신 검색 장비를 도입해 마약 밀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충남 논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면서 주변에 있던 건널목 감시원이 숨졌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수영장 천장 도색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입니다.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로 찌그러진 채 뒤집힌 차량 주위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오전 9시 50분쯤 용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충남 논산 부근 건널목에서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미리 빠져나왔지만 충격으로 튕겨나온 차량을 피하지 못한 60대 건널목 감시원이 2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건널목을 지나던 중 차단기가 내려오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장에 있어야 할 환기구 배관이 수영장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침 8시 반쯤 경기 용인 처인구 주민자치센터 수영장에서 천장 도색 작업을 벌이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진 현장입니다. 경찰은 노동자가 밟고 있던 배관이 부서지면서 7.5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 바닥이 시꺼멓게 타버렸습니다. 아침 7시 40분쯤 경기도 군포 3번동 10층짜리 아파트 5층 세대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집안에 쓰러져 있던 주민 한 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병원 이송을 한 건 아니고 이송 거부를 하셔서 이렇게 단순 연기흡입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소방은 안방 일부가 불에 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문홍주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조사에 불응하자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목걸이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뇌물죄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고가의 물품들도 함께 압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김건희 여사의 나토 순방에서 촉발된 목걸이 논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방점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가 반클리프 아펠사 것으로 보이는데 진품이면 6천만 원이 넘는 고가인데도 재산 신고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지난 25일 이 목걸이로 추정되는 물품을 압수수색할 땐 뇌물죄도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누군가 김 여사에게 뇌물로 목걸이를 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건데 다만 준 사람이 누군지는 영장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뿐만 아니라 목걸이가 발견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다른 고가품도 추가로 발견하고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준 사람도 특정하지 못했는데 뇌물죄로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목걸이는 모조품이어서 굳이 숨길 필요가 없고 따로 관리하지 않아 김 씨 장모 집에 있는 줄도 몰랐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와 김 씨 장모 소환 조사에서도 고가 장신구 등을 어떤 경위로 보관해 왔는지 따져 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목걸이가 순방 당시와 정말 같은 물건이 맞는지, 왜 먼 집안 사람의 집에서 발견됐는지 등은 다음 달 6일 김 여사 소환 조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이른바 7초 매도 당사자들이 특검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차 주포로 알려진 김모 씨를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는 투자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임원이자 주가 조작 선수로 지목된 민모 씨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 씨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김 씨와 주가 조작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7초 뒤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매도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5일 이모 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는 고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판단하며 시민들이 대의 민주주의에 따른 국회의원 선출권을 침해받았을 뿐 아니라 계엄군에 의해 생명과 신체를 위협받는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담판을 이틀 앞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제, 통상, 외교 주요 인사들이 대거 현지로 총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힘을 보태러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미국 측의 일방적인 2+2 통상회의 취소로 출국 직전 발길을 돌렸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오는 31일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의 관세 담판을 앞두고 이번엔 무사히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 애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미국으로 떠난 구 부총리는 현지에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막판 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영국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추가 협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최종 관세 담판에서 대규모 조선업 협력을 포함해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대미 투자 확대 등 모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방침입니다.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또한 조선업 등 한미 간에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선업 협력 지원 사격을 위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까지 미국에서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힘을 보태기 위해 출국했는데 반도체 투자 확대나 기술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31일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합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단 하루 앞두고 벼랑 끝 협상에 나서는 만큼 경제, 통상, 외교 수장이 미국으로 총 집결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받아낸 관세율 15%가 최후의 방어선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어떤 결과를 안고 돌아올지 기대와 우려 그리고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대통령실은 시한이 임박한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익을 가장 먼저 내세워 실용주의적 원칙 안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협상이 잘 타결된 이후 결과로 보여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협상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는 협상 카드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이나 알 권리 문제가 되려 우리 국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 안보 확보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쌀과 소고기 등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농업, 축산인의 우려를 불식하는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결의안에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등과 같은 미국 측 요구가 있을 경우 책임 있는 정부 대응을 강조하고 국내 식량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의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들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나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재석위원 수 총 17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세 협상 테이블에 앉은 미국이 쌀과 소고기 등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의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일종의 지원책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까지 넘으면 농업 사법 입법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같은 날 역시 거부권에 막혔던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상정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거라며 단독 표결로 속도전의 한창인데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우리 산업의 중심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또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노총과 좌파 단체의 대선 청구서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이념 법안들입니다. 특정 이익 집단과의 밀실 거래를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 법안들이 모두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을 디데이로 잡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결국 본회의 상정 순서가 법안 통과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순위를 놓고 여야의 물밑 수싸움도 시작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2%포인트 또 내려잡았습니다. 지난 4월 미국 통상정책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로 반토막낸 IMF는 석 달 만에 0.8%로 또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고 OECD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IMF는 국내 정치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상반기 실적에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영암에 있는 대형 조선소인 HD 현대3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휴가 기간이라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지하 변전소가 불에 타면서 전력 공급이 중단돼 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건물 밖으로 검은 연기가 뭉게구름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치솟은 연기는 공장 일대를 뒤덮고 매캐한 연기가 인근 주민들의 잠까지 설치게 했습니다. 이것도 옆집에서 불 나고 있나 싶어가지고 나가서 한번 밖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는 냄새가 과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잠을 못 잤어요. 전남 영암의 대형 조선소 HD 현대3호 지하 변전소에서 불이 난 건 밤 11시 20분쯤. 이곳 변전소는 조선소 내부 변전실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이번 화재로 변전소가 소실되면서 조선소 전체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불은 12시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지하에 복잡하게 엉킨 전선들이 불에 타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하 피트 부분에서 화재가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아마 다시 사용은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HD 현대3호엔 정규 직원과 협력사 인원을 합쳐 총 13,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계 단체 휴가 기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핵심 시설인 변전소가 타격을 입으면서 상당 기간 조업 중단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협력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여름에는 피크다 보니까 한 15,000명 정도 될 거예요. 나를 지금 다 속에 난리예요. 우리는 하청업체는 쉬면 월급이 없잖아요. HD 현대3호는 휴가가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 시설 복구를 목표로 긴급 작업에 나섰습니다. 긴급 발주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들은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상은 하교 휴가 기간 중에 다 복구하려고 하는 게 회사의 목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변전소의 전선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고객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은행 직원이 옆 창구에서 피해자가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검거된 30대 은행원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이달 초 옆 창구에 있던 피해 고객이 현금 3억 원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을 들었고 이때 피해자의 집 주소도 들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4시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80대 노부부를 위협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수천만 원어치를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허위 공시로 시세 차익을 챙긴 주가 조작 세력 등 27개 기업이 조사 대상인데 하이브도 포함됐습니다. 주식시장 탈세 행위를 모든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신임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세무 당국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가 조작 같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 탈세 등에는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합시다.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불공정 탈세자 27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하이브도 포함됐습니다.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27개 기업은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시세 조종자와 먹튀 기업 사냥꾼, 상장 기업을 사유하며 사익 편취한 지배주주 등입니다. 27개 기업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 수준입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시세 조종 세력들은 신약 개발이나 2차 전지 등 대박 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 차익을 누렸습니다. 반면 소액 주주들은 호재성 공시가 사실이 아닌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주가는 폭락하고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업 사냥꾼 A씨는 사채를 빌려 상장법인을 인수한 후 배우자를 대표자로 취임시킨 뒤 자금을 유출해 호화 생활을 누리게 하고 자신도 법인카드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했습니다.
경영난으로 고액 대출금을 갚지 못한 상장법인은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소액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한 지배 주주들도 덜미가 잡혔는데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92%를 축소 신고하며 증여세를 탄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액 주주 등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한 불공정 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또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탈세 행위를 모든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등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내일 우리나라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공지를 통해 스가 전 총리를 수석 대표로 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이 내일 방한해 이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첫 일본 고위 정계 인사의 방한이라며 정부는 일본 각계와의 다양한 소통 노력을 통해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로야구 홈런 선두 삼성의 외국인 선수 디아즈가 시즌 33번째 홈런을 터뜨리며 가장 먼저 100타점 고지를 밟았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입니다. 디아즈의 방망이는 1회 첫 타석부터 매섭게 돌았습니다. 한화 선발 황준서의 높은 직구를 받아쳐 비거리 125m짜리 대형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리그 홈런 선두 디아즈는 시즌 33번째 홈런과 함께 가장 먼저 100타점 고지도 밟았습니다. 디아즈가 홈런포로 기선을 제압하는 동안 마운드에서는 선발 가라비토의 호투가 빛났습니다. 가라비토는 6회까지 삼진 6개를 잡아내며 한 점도 주지 않고 한화 강타선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2번 김성윤과 3번 구자욱이 5안타 5타점을 합작하며 득점 기회마다 점수차를 벌려나간 삼성은 선두 한화를 3연패로 밀어넣었습니다. 기아 3루수 위즈덤이 의미 없는 악송구로 실점을 헌납하고 3회에도 위즈덤이 다시 한번 어이없는 실책을 범하자 이범호 감독이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김재환의 홈런포까지 더한 두산은 자멸하다시피 무너진 기아를 두들기며 기분 좋은 연승을 달렸습니다. 김재환은 개인 통산 274개째 홈런을 터뜨리며 김동주를 넘어 역대 두산 선수 중 가장 많은 홈런을 쳐낸 선수가 됐습니다. 7연패에 빠진 기아는 최근 12경기에서 1승 11패의 극심한 부진에 허덕이며 5할 승률마저 무너졌습니다. 7회 말 상대 송구 실책으로 결승점을 뽑아낸 롯데는 NC를 꺾고 파죽의 6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황선우 선수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 44초 72의 기록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 황선우는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루마니아의 포포비치와 미국의 루크 홉슨, 일본의 무라사 다스야에 이어 4위로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202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 은메달을 시작으로 2023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동메달, 그리고 지난해 카타르 도하 세계선수권에서 마침내 자유형 200m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황선우는 이번에는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육상 400m 계주 대표팀이 잇단 한국 신기록에 이어 유대회 금메달까지 올해 들어 쾌속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위가 아닌 기록에 집중하고 무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입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독일 유대회에서 금빛 질주를 완성한 400m 계주 대표팀이 큰 축하를 받으며 귀국합니다. 대학생들의 축제지만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종합대회 릴레이 종목에서 처음 따낸 값진 금메달이었습니다. 400m 계주팀의 올해 성적은 눈부십니다. 5월 광저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이틀 연속 한국 기록을 깨뜨렸고
같은 달 구미 아시아 선수권에서 38초 49로 다시 기록을 단축했습니다. 올해에만 0.19초를 앞당겼습니다. 유대회에선 마지막 앵커로 이준혁 대신 김정윤이 나섰는데 짧은 호흡에도 한국 기록의 0.01초 차로 금빛 질주를 펼쳤습니다. 원동력은 선수들이 순위가 아닌 기록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10명 정도 상위권 선수들이 무한 경쟁을 펼쳐 냉정하게 기록으로 태극마크를 달았고 스타트가 좋은 서민준이 1번, 가속이 뛰어난 조엘진이 2번 주자를 맡는 등 역할을 세분화해서 집중한 것도 효과를 봤습니다.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좀 전략적인 레이스를 펼쳤다 보니까 저에 맞춰서도 제 장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맹은 전주훈련과 두둑한 포상금으로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올 9월에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대표팀을 다시 구성을 해서 해외 전지훈련을 보낼 겁니다. 세계 가장 유명한 코치들을 모셔서 훈련을 할 것이고. 빛나는 성과를 내며 달려온 400m 계주 대표팀은 다음 목표인 내년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LA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향해 다시 운동화 끈을 조입니다. 어떤 멤버로 뛸지 모르겠지만 꼭 선발이 되어서 이 선수들과 같이 한국 신기록을 또 세우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또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계 유니버시아드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 우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딴 걸 두고 세계 종합대회 릴레이 종목에서 우승한 건 처음이라 더욱 뜻깊다며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끈끈한 팀워크와 굳건한 의지로 펼쳐낸 역전 드라마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벅찬 감동을 안겨줬다며 수없이 흘린 땀과 오랜 인내의 시간이 마침내 빛나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축구대표팀이 내년 3월에 열리는 아시안컵에서 개최국 호주를 비롯해 이란, 필리핀과 A조에 편성됐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조 추첨식에 우리나라는 신상우 감독과 전유경 선수가 참석했습니다. 12개 나라가 참가하는 여자 아시안컵은 내년 3월 호주에서 열리는데 상위 6개 나라는 2027년 브라질에서 열리는 여자 월드컵에 직행합니다.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프로축구 수원FC의 3연승 행진에 큰 힘을 보탠 사박이 24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사박은 지난 26일 안양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뒤진 전반 16분 헤더로 동점골을 터뜨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후 수원FC는 전반 23분 윌리안의 프리킥 역전 결승골이 터져 결국 2대1 승리로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사박은 시즌 7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좀처럼 식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일 극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중복인 내일도 역시 더위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 사이에도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30도 안팎으로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 36도, 대전 38도, 광주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며 무척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장시간 바깥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존도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또 경기 북동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오후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